홍다 통통. 어사와 꼬마 사또. 어느 여름날 허름한 차림의 사나이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 사나이는 쉬지 않고 걸었다. 그러나 걸을수록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사나이는 잠시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울창한 숲만 보였다. 어허, 이거 야단났군. 좀처럼 인가가 보일 기미가 없으니 그렇지만 이만한 고생쯤이야. 사나이는 허리춤에 찬 묵직한 물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럴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암행어사다. 사나이가 차고 있는 물건은 바로 마패였다. 그리고 이 사나이가 역사에 이름 높은 어사 박문수였다. 백성의 삶을 편안히 하여 상감마마의 성운에 보답하자. 어사 박문수는 다시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다. 박문수가 대밭으로 이어진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뒤쪽에서 황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웬 발자국 소리일꼬? 박어사가 고개를 돌렸다. 무심코 뒤돌아본 박어사가 눈을 크게 떴다. 한 사나이가 쫓기듯 달려왔기 때문이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죽이려는 놈이 쫓아옵니다. 사나이의 옷은 다 찢겨져 있고 맨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저 그자가 묻거든 못 보았다고 해주세요. 사나이는 허둥지둥 한쪽 대나무 숲으로 숨었다. 쫓기는 사나이가 숨자마자 뒤쪽에서 험악하게 생긴 사나이 한 명이 불곰처럼 튀어나왔다. 사나이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쥐어져 있었다. 여봐, 금방 어떤 놈 하나가 이쪽으로 왔지? 그 놈 어디 숨었어? 너무도 험악한 사나이의 기세에 박문수는 크게 당황했다. 나는 못 보았... 박문수는 어물쩍 넘겨보려고 하였다. 칼을 든 사나이가 틀림없이 쫓기던 사나이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칼을 든 사나이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 못 보았다고? 이놈이 감히 누굴 속이려고? 애끼 이놈아! 금방 지나간 놈을 못 보았다고 거짓말을 해? 사나이가 갑자기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이놈,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한 사나이의 기세에 박어사는 너무도 당황했다. 저쪽이요. 어사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쫓기던 사나이가 숨은 쪽을 가리켰다. 이놈 이거 신작 말할 것이지. 칼을 든 사나이가 숨어있는 사나이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다. 뒤이어 쫓기던 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럴 수가. 어사 박문수는 몸을 떨었다. 암행어사인 내가 눈을 멀쩡히 뜨고도 한 목숨을 죽게 하다니. 어사 박문수는 착잡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험상궂은 사나이의 발자국 소리가 산 아래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사방이 조용해졌다. 암행어사인 내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박문수는 가슴이 터질 듯 괴로웠다. 상황이 워낙 다급했었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사나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그 사나이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없었나? 맥이 풀린 박문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박문수가 작은 산골 마을에 닿은 것은 해가 서산으로 한껏 기운 때였다. 우선 주막에서 좀 쉬자.
박문수가 주막이 있음직한 마을 어귀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갑자기 안타깝게 호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또,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또, 제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사또라는 말에 박문수는 버뜩 정신이 들었다. 이런 산골의 사또라니. 발을 멈춘 박문수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문수의 눈에 아이들 몇 명의 모습이 들어왔다. 담 밑에 한 아이가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사또라고 불린 아이였다. 그 아이 앞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엎드려 있었다. 아이들은 사또 놀이를 하는 게 분명했다. 꼬마 녀석들이 별난 짓을 다 하는군. 박문수는 혼란해진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았다. 엎드린 한 아이가 꼬마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제가 아끼던 새 2마리를 잃어버렸나이다. 부디 찾아주소서. 새 2마리를 잃었다. 사또라고 불린 아이에게서는 정말 사또다운 모습이 엿보였다. 앉아있는 태도도 당당하거니와 목소리 또한 의젓했다. 예, 글쎄, 소인이 잠시 텃밭에 다녀온 사이에 아끼던 새 2마리가. 잠깐, 그 새 2마리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했지? 예, 뒷산으로 달아난 게 분명하옵니다. 새 2마리가 뒷산으로 달아났다? 그러하옵니다. 부디 찾아주십시오. 알겠다. 꼬마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습니까, 사또? 제가 놓친 새 2마리를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 2마리가 분명히 산으로 날아갔다고 했지? 예. 그래, 그럼 어서 가서 산을 꽁꽁 묶어오도록 해라. 그러면 새 2마리를 당장 찾아주마. 그러자 엎드렸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 그렇군요. 산에 꽁꽁 묶어와서 혼을 내면 산이 새 2마리를 내놓겠네요. 멀리서 보고 있던 박문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꽤 영리한 판결이야. 그렇다면... 박문수는 갑자기 조금 전에 자기가 산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했다. 저 꼬마 같으면 그런 난처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잠시 생각하던 박문수가 꼬마 사또에게 다가갔다. 얘야,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구나. 박문수의 말에 꼬마 사또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엄하구나. 너는 웬 놈인데 감히 사또 앞에 불쑥 튀어나와 뻔뻔히 서서 말하느냐? 얘들아! 꼬마 사또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예이! 예이! 물러섰던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이 무엄한 자를 옥에 가두어라. 예이! 길게 대답한 아이들이 우르르 박문수에게 달려들었다. 아니, 이 녀석들이? 박문수가 엉겁결에 소리쳤다. 그러자 아이들이 더욱 엄한 얼굴을 했다. 무엄하다. 이 녀석들이라니. 우리는 관청의 포졸들이다. 얌전히 잊지 못할까? 아이들이 순식간에 박문수를 꽁꽁 묶었다. 박문수는 기가 막혔지만 참아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꽁꽁 묶은 박문수를 담밑 한쪽에 가두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놀이를 계속했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구만. 이렇게 2번씩이나 봉변을 당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박문수는 지루한 줄을 몰랐다. 꼬마 사또가 하는 짓이 무척이나 슬기로웠기 때문이다. 얼마 후 사또 놀이를 끝낸 아이들이 우르르 박문수에게 달려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공손히 말하며 묶었던 끈을 풀었다. 사또놀이를 할 때 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박문수는 아이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박문수가 아무 말도 않자 아이들은 더욱더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비록 아이들의 놀이이긴 하지만 엄숙한 재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찌 백성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였던 아이의 마지막 말에 어사 박문수는 마음이 찔렸다. 그렇지.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말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 일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또였던 아이가 공손히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느냐? 아까 무엇을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또였던 아이는 박문수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는 다시 묻는 것이었다. 그래, 얘기하마. 박문수는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너라면 능히 그 쫓기던 자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잠시 생각하던 아이가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어서 말해보아라. 쫓기는 자를 숨겨준 다음 어르신께서는 서둘러 지팡이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팡이를 구해? 예, 얼른 나무를 꺾어 지팡이를 만든 다음 두 눈을 꽉 감습니다. 박문수와 아이들은 사또였던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무리 사나운 자라도 안못 보는 소경에게까지 쫓기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못 보았다고 사나움을 펼 수 있겠습니까? 옳거니. 듣고 있던 박문수가 무릎을 쳤다. 내가 소경 노릇을 했더라면 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박문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볼수록 아이의 모습은 영리하고 예의 바르게 보였다. 장차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겠구나. 지혜가 필요해. 깊은 지혜가 없고서야 어찌 암행어사직을 바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문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실타래가 풀려나오듯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문수는 조선 숙종 때인 1691년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났다. 박문수의 아버지 박항하는 성품이 바르고 높은 학문을 지닌 선비였다. 그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자연을 즐기며 농사를 짓고 조용히 글을 읽기 위해서였다. 박문수는 박항한의 둘째 아들이었다. 장차 빛나고 높은 학문을 닦으라는 뜻에서 박항한은 둘째 아들에게 글얼문에 빛날 수를 써서 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상 대대로 양반이었지만 시골로 내려온 문순의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 박항한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여서 농사일에는 서툴렀기 때문이다. 살림은 비록 어려웠지만 박항한의 성격은 대쪽처럼 곧았다. 비록 쓴 나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마음은 곧아야 한다. 박항한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에게 굽실거릴 줄을 몰랐다. 살림이 어렵다 보니 문수의 어머니도 바쁘게 지내야 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배틀 앞에 앉았다. 1696년 문수가 6살 되던 해였다. 박항한이 조용히 아내를 불렀다. 문수 녀석을 서당에 보낼 때가 된 것 같소. 서당에요? 며칠 전에 보니 문수가 내 서책을 펴놓고 글 읽는 흉내를 내고 있지 않겠소. 그렇지만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문수의 어머니는 문수를 아직도 어린애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선비인 박항한의 생각은 달랐다. 6살이면 글을 익힐 때가 되었소. 더구나 요즘 문수 하는 짓이 영리하기 이를 데 없소. 남편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마침 밖에서 문수의 기척 소리가 들렸다. 문수 들어오거라. 어머니가 문수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걔 좀 앉아라. 문수가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박항한의 눈에는 이런 문수가 무척 대견해 보였다. 문수야, 네가 몇 살이지? 네, 6살이옵니다. 문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도 이제 6살이니 글을 읽을 때가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말을 마치고 문수를 내려다 보았다. 제가 글을요? 문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왜? 기쁘냐? 예, 아버님. 문수가 또렷이 대답했다. 너 또한 글을 읽고 싶었더냐? 아버지 박항한이 만족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렇사옵니다, 아버님. 그래, 글을 배우려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말고. 우리 가문은 예로부터 열심히 학문을 닦던 선비의 가문이니라. 너도 능히 학문의 바른 길로 정진할 수 있겠느냐? 예, 아버님. 문수가 이번에는 야무지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커다란 손으로 문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문수야, 열심히 글을 읽어 조상님들이 걷던 바른 학문의 길을 걷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 서당에 다니도록 해라. 너를 가르칠 어른은 월단 정인로 훈장님이니라. 자, 그럼 나가 보거라. 네. 아버지 앞을 물러나온 문수는 뛸 듯이 기뻤다. 그래서 자기와 놀던 아이들을 찾아가 일일이 말했다. 모레부터 나는 서당에 다닌다. 이제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이런 문수를 아버지는 더욱 미더워했다. 어린 녀석이 제법이야. 맺고 끊는 법도를 안단 말이지. 처음 서당에 가는 날, 문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부터 형들처럼 서당에 간다. 어린 문수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래서 서둘러 세수를 한 다음 서당에 가지고 갈 책을 챙겼다. 어린 문수를 보고 아버지는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다.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다. 문수야, 가자. 도포를 차려입은 아버지가 문수의 작은 손을 잡았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첫 출발이 중요하단다. 알겠지? 예, 아버님.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꼭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서당에 도착했을 때였다. 아버지 박항한은 서당 훈장인 정인로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문수는 훈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직 어려서 모자람이 많습니다. 부디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박항한의 말에 훈장인 정인로도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예, 성의껏 가르치겠습니다. 그날부터 문수는 정인로 훈장에게서 글을 배웠다. 박문수가 다니게 된 서당은 월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월당의 훈장 정인로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학자였다. 수연이라는 호를 가진 정인로는 학문에도 뛰어날 뿐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보는 안목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사실 박문수가 벼슬길에 올라 뛰어난 업적을 세우게 된 것은 스승인 정인로의 영향이 컸다. 서당에서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천자문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천자문으로 한자의 기초를 닦은 다음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배워나갔다. 어린 박문수의 총명함은 금세 월당 안에 알려졌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빨랐기 때문이다.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훈장님도 문수의 재능에는 혀를 내둘렀다.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에 틀림없어. 훈장님은 문수의 재주를 특별히 아꼈다. 문수도 이런 스승을 하늘처럼 공경했다. 훈장 정인로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벼슬을 마다하고 시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직한 선비였다. 그는 제자들이 글을 읽는 틈틈이 훌륭한 인품을 가꾸고 세상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썼다. 글을 읽던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여름 한낮이면 가끔 한 번씩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한 아이가 지루함을 참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훈장님이 놓칠 리가 없었다. 긴 쌀이나무 회초리가 졸고 있는 아이의 등에 떨어졌다. 누구야? 깜짝 놀란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훈장님도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다. 장빈님의 뼈가 조는 녀석을 혼내주었나 보다. 그러자 지루해하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 빛났다. 스승님, 장비의 뼈가 다녀갔나요? 장비의 뼈는 송구의 서한 땅에 묻히지 않았던가요? 아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묻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잘하면 재미있는 훈장님의 이야기를 한마디쯤 얻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훈장님이 모를 리 없었다. 이런 꾀방구리 같은 녀석들. 훈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이야기의 한 자락을 풀었다. 먼 옛날 중국 어느 고장에서 있었던 일이란다. 어느 날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지. 그런데 고젓한 산길을 걷다 보니 얼마 전에 심한 홍수가 났었는지 허연 사람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겠나. 땅속에 있던 뼈들이 홍수가 나는 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가 땅 위로 드러난 게지. 마음씨 착한 나그네는 흙 위로 드러난 뼈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야트막한 산자락에 묻어주었지.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나그네가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어여쁜 여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 저는 오늘 낮에 선비님께서 땅에 묻어주신 뼈의 주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여쁜 여인의 말에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 고맙기는요. 길을 가다가 뼈가 있기에. 나그네가 더듬더듬 다음 말을 이으려 하자 여인이 생긋 웃으며 말했어. 고마운 나그네님께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막에서 남쪽으로 오리쯤 가면 큼직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의 남쪽 뿌리를 파보세요. 말을 마친 여인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사라졌지.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나그네는 여인이 알려준 바위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지. 오리쯤 가다 보니 정말 큼직한 바위가 나타났어. 이 바위의 남쪽 뿌리라고 했지? 나그네가 여인의 말을 기억해가며 바위 뿌리 밑을 조금 봤을 때였어. 나그네는 깜짝 놀랐지.
그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덩이가 나온 거야. 나그네는 금세 부자가 되었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욕심쟁이 친구가 들은 게야. 이거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만.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욕심쟁이 친구도 불이 나게 뼈를 찾아 나섰지. 재주가 도왔던지 그 친구도 마침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찾아냈어. 뼈를 찾은 욕심쟁이 친구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단다. 내게도 황금덩이가 있는 곳을 어서 알려다오. 뼈들을 모아 땅속에 묻어준 친구는 해가 지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지. 아름다운 여인아, 어서 나타나다오. 욕심쟁이 친구도 곧 꿈을 꾸게 되었어.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것은 어여쁜 여인이 아니었다. 눈이 왕방울같이 크고 수염이 쌀이비처럼 솟아난 그 무서운 장수가 불쑥 나타나더니 벼락같이 소리쳤어. 이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나는 그 유명한 장비 어른이다. 하도 오랫동안 땅속에만 묻혀있어 심히 답답하기로 시원한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는데 왜 내 뼈를 땅속에 묻은 거냐? 나를 당장 다시 꺼내놓지 않으면 내 니놈의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다. 욕심쟁이 친구는 후다닥 꿈에서 깨어나 묻어두었던 장비의 뼈를 허둥지둥 꺼내 놓았지. 이야기를 마친 훈장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욕심을 앞세우면 아무리 땀 흘려 이를 맞춰도 자기의 공이 되지 못한다. 박문수가 9살이 되던 해였다. 아버지가 병으로 몸져 누웠다.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간호했다. 어린 문수도 서당에 다녀와서는 꼭 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깊어만 갔다. 어린 문수는 글 읽기도 잊은 채 병간호에 열중했다. 어린 문수의 행동을 알아놓은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다. 문수야. 아버지가 바짝 마른 손으로 문수의 손을 잡았다. 예, 아버님. 문수도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는 법. 너는 작은 일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큰 뜻을 이루거라.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말뜻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문수가 눈을 깜빡이고 있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이 아버지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일들로 글 읽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나무가 크게 되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느니라. 그제야 박문수는 조금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뜻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결코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사옵니다. 영특한 녀석. 이젠 안심이다. 문수의 대답이 만족스러웠던지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흘렀다. 아버지 박항아는 어린 문수가 자기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린 문수가 상처를 입어 학문을 게을리할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항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가족들의 슬픔은 너무도 컸다.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당장 살림을 꾸려갈 일도 걱정이었다. 어린 문수와 문수의 형은 근심에 쌓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과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해서였다. 걱정이 된 문수는 글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실까? 나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문수는 혼자 애쓰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공부를 그만두고 나무도 해오고 밭에 나가 일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문수를 불렀다. 문수야. 아버지를 여인 뒤로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졌다. 그렇지만 목소리만은 전과 다름없이 낮고 차분했다. 예, 어머니. 문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 아버님하고 어떤 다짐을 했었지? 예? 문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큰 나무가 되려면 어찌해야 한다고 했지?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그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때가 되었느니라. 문수는 잠자코 어머니의 얼굴빛만 살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그런데 요즘 너는 그렇지를 못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책을 멀리하고 있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 이런 일쯤 견뎌내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 큰 일을 이루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나 그만. 살림은 내가 맡아 한다. 너는 살림 걱정 말고 열심히 학문이나 닦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에 맞는 어머니의 당부에 문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문수는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사귀며 다시 글 읽기를 시작했다. 이런 문수를 보고 훈장님도 무척 기뻐하였다. 아,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에 대한 효도다. 1712년 봄, 어느덧 박문수도 22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해 월당의 훈장님이 병석에 누웠다. 월당 안이 갑자기 뒤숭숭해졌다. 훈장님이 알아눕자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다. 훈장님이 병석에 눕자 누구보다 슬퍼한 사람은 박문수였다. 18살이 되던 해에는 훈장님의 중매로 홍금순 교수와 결혼까지 한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친아버지를 간호하듯 훈장님의 병간호에 정성을 쏟았다. 훈장님, 어서 일어나셔야지요. 밤새워 간호해주는 문수의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때가 됐어. 훈장님의 말에 문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 됩니다, 스승님. 이 월당의 많은 제자들은 어찌하라고. 문수의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월당을 맡을 사람은 벌써 정해져 있네. 가까이 와보게. 말하기조차 힘겨워하는 훈장님은 미더운 제자 문수를 가까이 불렀다. 예, 훈장님. 훈장님은 박문수의 손을 꽉 끌어잡았다. 이 월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자네야. 부디 이 월당 서당을 잘 이끌어주게. 아닙니다, 훈장님. 이 월당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수의 말에 늙은 훈장은 고개를 저었다. 문수, 자네는 이 월당을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제목이야. 부디 이 월당을 이끌어주게. 자, 어서 대답해주게. 박문수는 죽음을 앞둔 훈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부족하지만 훈장님이 남겨주신 월당을 위해 온 힘을 바치겠사옵니다. 문수의 말에 스승은 만족한 웃음을 보였다. 평생을 월당에서 제자들만을 가르치던 훈장님이 마침내 눈을 감았다. 박문수는 스승의 말대로 월당의 훈장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문수는 월당의 훈장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학문을 닦았다. 박문수의 아내는 이런 남편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다. 몸을 보살피셔야지요. 건강을 잃고서야 하늘같이 높은 학덕인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박문수는 빙그레 웃었다. 부인, 염려 마시오. 건강에 신경 쓰리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버님, 스승님과의 약속이 있다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 급제. 청년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3가지가 있었다. 문장을 시험 보는 문과와 무술시험인 무과, 의술이나 과학 등 기술을 시험 보는 잡과였다. 그 중에서 문과가 으뜸이었는데 문과에는 양반의 자제들만 응시할 수 있었다. 박문수는 2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렇지만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국에서 학문을 높이 쌓은 응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응시한 시험에서 박문수는 낙방하고 말았다. 28살이 되던 해에 또다시 응시하였지만 또 낙방이었다. 그렇지만 박문수는 낙심하지 않았다. 내 학문이 아직 너무 얕구나. 박문수는 더욱 열심히 학문을 닦았다. 1723년 봄, 박문수가 32살이 되던 해였다.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박문수의 귀에 들려왔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박문수는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의 시험장은 수많은 응시자들로 북적거렸다. 시간이 되어 응시자들이 자리를 잡자 지을 글의 제목이 높이 내걸렸다. 낙조, 즉 저녁 노을이란 뜻이었다. 제목이 내걸리자 응시자들은 글짓기에 골몰했다. 박문수도 더 좋은 글을 쓰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좋은 글이 떠오른 사람들은 준비한 붓에 미리 갈아두었던 먹물을 듬뿍 찍어 글을 썼다. 쓰기를 마친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을 제출하고 자리를 떴다. 박문수도 정성 들여 쓴 글을 제출했다. 드디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마침내 시험 결과를 알려줄 관리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관리가 들고 온 금방을 내걸었다.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원 급제는 박문수라는 사람이야. 박문수가 누구요? 장원 급제란 과거에서 1등으로 합격한 것을 말한다. 박문수는 갑자기 맥이 풀리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저 멀리서 빙그레 웃는 아버지의 얼굴과 정인로 훈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뒤이어 고령에서 급제 소식을 기다릴 어머니와 아내, 같이 공부하던 월당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험장에는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의 글이 높이 걸렸다. 사람들이 밀고 밀리며 박문수의 글 앞에 모여들었다. 박문수의 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탄성을 질렀다.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를 들게 하라! 당시 경종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던 왕세제는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에게 석잔의 어주를 권했다.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는 머리에 임금님이 내려준 꽃인 어사화를 꽂고 몸에는 앵삼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학대를 띄었다.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상과 스승의 산소에 절을 올렸다. 경과 같은 인재를 얻었으면 과인의 복이로다. 짐은 경에게 전라도와 경상도에 암행어사를 제수하노라. 성은이 하해와 갑사옵니다. 왕세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암행어사 마패를 박문수에게 내주었다. 마패에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에게는 어사일을 돕는 많은 관리와 군사들이 배속되어 있었다. 서리와 중방과 역졸이 그들이다. 암행어사는 본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돌아다녔다. 각 고을의 원을 비롯한 벼슬아치들의 잘잘못을 비밀리에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암행어사를 따라다니며 돕는 서리, 중방, 역족들 역시 일반 백성처럼 변장을 하고 따라다녀야 했다. 그렇지만 암행어사가 한꺼번에 서리, 중방, 역조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